보유세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 중에 2주택을 부부로 공동 소유를 했더니 보유세를 폭탄 맞더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공동 명의라면 좋다고 알고 있는데 왜 이 경우에는 보유세가 무려 4천만 원에서 1억까지 올라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맞긴 맞지만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그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지금 단독에서 공동에서 단독으로 하실 때는요. 취득세하고 증여세까지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두 개의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제에서 나온 기사고요. 3월 22일 자 기사입니다. 3월 22일은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0 몇 년 전에 군대를 간 날입니다. 논산훈련소를 간 날인데 죄송합니다. 바로 본론 가겠습니다. 광고 없애고 보죠. 2주택 부부 공동 소유했더니 보유세 폭탄 맞더라. 4천만 원이 1억 원이 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 자, 부부 주택 소유 상황별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1주택 부부 보유세는 예를 들어서 개포우성 1차 전용 84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0평, 32평인 거죠. 공급 면적으로 했을 때는. 자, 공시가가 2020년 16억 7,200만 원이었는데 21년은 18억 3,700으로 올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1인 보유를 하면 2020년에는 728만 원 보유세가, 21년은 1,039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동소유 각 50%씩 하면은 2020년에는 594만 원, 2021년은 835만 원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것만 놓고 보면 공동명의가 역시 유리하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개포구성 1차에 갖고 계신 상태에서 반포자이 전용 132제곱미터, 그러니까 꽤 좀 평수가 좀 큰 거죠. 한 50평 정도 그건가요? 자, 이렇게 반포자이와 개포구성 이렇게 두 개 갖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이제 공시가 합산액이 작년 2020년은 42억인데요. 21년이 되니까 47억으로 이제 껑충 뜁니다. 각 한 채씩 보유했을 때는 2020년 2,800에서 2021년 4,067만 원. 그런데 공동 소유해가지고 각 50%씩 보유세를 갖고 있으니까 2020년은 4,368만 원, 2021년은 9,853만 원이 나왔다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서울 강남에서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A씨 부부인데 세금도 절약하고 요즘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두 채 모두 부부 절반 50%씩 지분을 나눠서 공동 명의를 했다는 거죠. 몇 년 새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가 정부의 공시가격도 대폭 뛰면서 올해 두 채의 공시가 합산액은 47억 800만 원이 됐고 지난해 42억 8,200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정부가 부부 공동 명의를 권장하고 있고 저 같은 뭐 세금 관련된 인플루언서들도 권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세무사님들도 마찬가지셨는데, 이 경우 A씨 부부가 안타깝게도 각자 한 채씩을 보유했을 때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서울경제가 우병탁 세무사님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보유세를 추정한 결과 별도 세액공제, 뭐 고령자, 장기구 이런 건 없다고 좀 약간 시뮬레이션 단순한 겁니다. 자, 이때 부부가 각 한 채씩을 보유했을 경우에는 보유세가 4,067만 원이었는데 두 채를 모두 공동 소유하면 9,853만 원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유세만 놓고 보면 1주택자의 경우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각자 보유가 세금을 덜 낸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다주택자 부부들은 보유 형태에 따라서 보유세 부담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거죠. 부부가 사실상 공동으로 소유하는 집인데 이를 각자 갖느냐 공동명의로 나누냐에 따라서 2에서 3배씩 세금 격차가 발생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자, 같은 공동명의지만 1주택자와 2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벌어지는 것은 올해부터 정부가 1주택 공동명의 부부에게는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이것도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아마 나올 거예요. 좀 기다려 보시죠. 자, 종부세는 공시가 기준으로 1주택 9억 원, 2주택 이상 6억 원을 넘긴 경우 부과가 된다. 문제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 개인이 가진 주택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탓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개인 인별로 과세하는 거예요. 인별로. 일부 지분만 보유해도 1주택으로 본다는 점이라서 부부가 각각 1주택씩을 가진 경우 1가구 2주택이지만 부부 각각으로 보면 1주택자다.
하지만 두 채를 모두 공동명의로 했다면은 부부는 모두 2주택자가 된다. 이게 원인이거든요. 근데 제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 들어볼게요. 아이고, 자, 죄송합니다. 자, 사례에 나온 주택이 어떤 거였죠? 사례에 나온 주택이, 자, 반포자이. 그리고 개포 우성 1차였죠. 개포. 자, 이걸 만약에 반포자이를 남편 명의로 가지고 있고요. 개포 우성 1차를 아내 명의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보유세는요, 인별 기준입니다. 인별 기준. 자, 그렇기 때문에 남편, 아내 별도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각각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남편은 보유세 기준에서는 한 채고요. 아내도 보유세 기준으로 한 채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유세 기준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확장돼 가지고, 아, 그러면 나는 한 채 가지고 있고 단독명의니까 공시가격 6억이 아니라 9억까지 되는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종부세에서 6억 차감을 하고 거기서 3억 추가가 더 되려면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일 때만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잖아요. 그쵸? 자, 어쨌든 보유세 기준으로 보면은 남편도 주택수가 하나고 아내도 주택수가 하나라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가, 자, 반포도 공동명의, 그리고 개포 우성도 공동명의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시 인별과세기 때문에 남편 기준으로는 이게 두 채가 돼요. 왜 그러냐면 반포 0.5 플러스 우성 0.5니까. 네, 특별한 말이 없으면 공동명의 5대5로 하시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아내도 여기서 두 채가 됩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반포 0.5 그리고 우성 0.5 이렇게 되니까. 자,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 그러면 남편이 종부세 기준으로 두 채고 아내도 종부세 기준 두 채니까 두 개 더하면 네 채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같은 세대잖아요. 남편과 아내는 세대 분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은 세대 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합산해서 그냥 반포, 우성 이렇게 두 채만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네 채가 되어버리면 없던 집이 갑자기 두 채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각각 단독 명의 가지고 있으면은 남편, 보유세는 남편 명의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채가 되는 거고, 아내 명의도 한 채가 되는 거고, 이게 공동 명의로 들어가면 남편은 지분 갖고 있으니까 두 채가 되고, 아내도 두 채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는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이 글을 보세요. 부부가 각각 1주택씩을 가진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이다. 각각 1주택을 가진 경우 1가구 2주택 요거는 뭐예요? 그냥 취득세라든지 양도세 할 때 세대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쵸? 근데 보유세는 인별 기준이에요. 이게 가장 커요. 그래서 부부 각각으로 보면 1주택자다. 하지만 두 채를 모두 공동명의로 했다면 부부는 모두 2주택자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 케이스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종부세가 중과가 들어가요. 중과세로 들어가요. 중과세율. 자, 올해부터 보유주택 숫자에 따라서 세율 격차가 더 커진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주택자라면은 종부세 세율이 0.6에서 3%인데 2주택자, 조정 지역 2주택자 또는 지역 상관없이 3주택자라면은 1.2에서 6%로 2배가 늘어난다. 여기에 종부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1주택 공동명의 부부는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단독명의로 내가 선택을 했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공동명의에서 6억, 12억 받고 또 거기서 추가로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제가 좀 따로 강의 자료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보면 2020년에는 이렇게 일반하고 조정 2주택 또는 3주택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조정적 2주택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지역 상관없이 3주택 가지고 있으면은 강화된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사례 나온 게 반포자이하고 개포 우성 1차였잖아요. 당연히 서울이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이쪽 강화된 세율이 적용이 되겠죠. 이게 작년에는 0.6에서 3.2였어요. 근데 올해는 이게 개정되면서 1.2에서 6.0까지 올라갑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아까 남편하고 아내가 공동명의 가지면은 보유세 기준으로는 지분 가지고 있어도 한 채로 보니까 반포 0.5,
대포호송 0.5 가지고 있으니까 보유세 기준은 두 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테이블을 타는 거예요. 1.2에서 6.0. 그러니까 세율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반포자인은 남편, 뭐 개포호송은 아내, 뭐 뒤바뀌어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각각 1인당 한 채 있는 거잖아요. 보유세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인별과세니까. 그러면 여기 조정 2주택, 3주택이 아니라 그냥 일반 세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0.6에서 3.0 요거가 적용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세율 자체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그게 이 말이에요. 자, 정부는 2008년 부부간 증여세 공제 한도를 3억에서 6억 원으로 완화했다. 이건 갑자기 증여세 나오네. 자, 이에 시장에서는 세제 혜택을 노린 공동소유가 늘어났다. 왜냐하면 공동소유를 하면은 일단 종부세도 1인당 했을 때 9억까지지만 공동명의 하면은 1인당 6억, 6억이니까 합치면 12억까지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양도세를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제 상대적으로 과거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적었는데 최근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난 상황에서 공동명의 오히려 장려해야 되는데 정부가 다주택자 때리기를 하다 보니 나온 부작용이다. 예, 아무튼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좀 돼버린 거죠. 자, 다만 이것만 놓고 보고 내가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공동명인데 단독명의로 해서 내가 혼자 가지고 있는 주택을 줄여야 되느냐? 이거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보유세 부담만을 이유로 보유 형태를 바꾸는 건 신중해야 된다. 자, 우 팀장은 아까 나왔던 우병탁 세무사님이시죠? 자, 보유세는 몇백, 몇천만 원 단위의 문제지만, 물론 이제 극단적인 경우로 막 억 단위로 갈 수도 있지만, 양도세는 몇천에서 몇억 원의 문제다. 양도세까지 포함하면 여전히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다. 집을 팔 계획이 있는지, 차익은 얼마일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 우리가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종합해서 판단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계산이 빠르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아무리 유능한 세무사님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딱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을 못 해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해당 물건의 투자 가치, 그리고 향후 상승 여력, 그리고 본인의 상담자의 어떤 투자에 대한 위험 선호도, 이런 것들 진짜 종합해서 다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제 짧은 생각으로는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하고 의사결정을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라면은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거보다는 가능한 시나리오를 최대한 많이 뽑아줘야 되고, 그 가능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떤 세부담이라든가 리스크 이런 것들을 다 해주고 이 중에서 골라야 된다는 거죠.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렵긴 한데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시는 거죠. 이게 이제 되게 막막하거든요. 이게 이제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지만 여기서 막막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여기서 어떻게든지 시나리오를 만드셔야 돼요. 이 시나리오를 최대한 많이 만드시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 시나리오가 4번에서 끝났다. 그러면은 전문가의 역할이라는 거는 이거를 8번, 9번, 10번까지 다 빼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장점, 단점, 그리고 리스크, 그래서 최적의 어떤 솔루션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쭉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골라야 되는 거죠. 아, 나는 이게 좋겠는데, 아, 나는 이거 할래. 아무리 봐도 요게 나은 것 같아. 이렇게 해야죠. 당연히 여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 리스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리스크는 내가 감안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쉽진 않죠.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지 계속해서 완벽하진 않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트레이닝이 되고 연습이 돼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의사결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 이 케이스는 누가 보더라도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 개인의 주택수가 늘어나니까 보유세 기준입니다. 강화된 종부세 세율이 적용이 돼서 세부담이 커진 케이스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2주택 부부가 반포자유와 개포호송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이 될까? 있기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2주택 부부 공동명의 집이
물론 반포자유와 개포호송처럼 아주 고가주택 두 채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이거보다는 좀 금액이 낮은 거를 갖고 계실 확률이 높다. 자, 그러면 그 경우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세금이 좀 더 많이 나오더라도 내가 버틸 수 없는 그 정도의 수준인지, 이거는 돌려봐야 아는 거예요. 이 케이스만 보고 나 무조건 단독으로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기사에도 나오지만 보유세가 조금 더 늘어나더라도 공동명의 상태에서 나중에 양도세를 생각했을 때 그게 더 절세효과가 크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공동명의에서 단독으로 지금 바꾼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증여세 또는 취득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안 나올 수 있지만 취득세는 반드시 나옵니다. 명의가 이전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여기 또 나와요. 자, 같은 이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우병탁 세무사님이세요. 요거는 조선일보에 있는 기사를 가져왔어요. 같은 날 3월 22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약간 광고성 기사인데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제 트렌드쇼 하거든요. 재테크 트렌드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알리기 위한 광고성 기사인데 그래도 이제 보실 만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자, 세금 줄이기 위한 명의 변경, 단독에서 공동을 가든지 공동에서 단독을 가든지 이거는 증여세 취득세 따져봐야 된다. 자, 부동산 세제가 복잡해지면서 집 한 채 사고 팔 때도 세금이 수백, 많게는 억 단위로 차이가 난다. 부동산 자산가가 아니어도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세금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굉장히 공감 가는 글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요 분이 이제 아까 그 글 써주신 세무사님이신데 저희 채널 한번 모셔보고 싶네요. 자, 그동안 은행에서 상담하는 사람은 주로 다주택자, 고자산가였는데 최근엔 젊은 1주택자가 부쩍 늘었다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도 세금 부담 때문에 주택 보유와 처분 시점 등을 고민하게 된 건데 이게 이제 그 내용이죠.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급등하고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에 나서면서 종부세 대상이 급증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무려 16%가 종부세를 내야 돼요. 전국으로는 3.7%인가 그러고. 옛날에 종부세 내면 상위 1%라고 했는데 이제 그 말도 이제 틀려져 버렸어요.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그러니까 6억에서 추가로 3억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올해 9억 초과 공동주택은 올해 52만 5천 가구로 작년보다 70% 가까이 늘었다. 우 팀장은 1주택자라면 공동명의로, 다주택자라면 주택별로 명의를 분산하는 게 낫다. 큰 틀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사례에 나온 것처럼 다주택자라면은 이걸 공동명의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각각 하나 하는 게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해당되는 케이스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 나오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다만 기존에 가진 걸 분산하려면 증여 취득세 등도 같이 따져봐야 된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주택수, 이때 주택수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 기준, 그리고 지역, 그 지역이 더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 그리고 매도 시점, 가격 등에 따라서 세금이 매우 달라진다는 거죠. 1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지 않다. 조심해야 된다. 최근엔 비과세 공제 요건에 거주기간까지 추가됐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갈아타기를 하려는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됐고 내가 살아야 되는 그 집으로 1년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졌죠. 그 밑에 문단이 사실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자, 우 팀장은 무주택자의 경우 자금 여력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집을 사라.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매경닷컴하고도 제가도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집이든지 간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내가 감당할 수준이 뭐 어떤 분은 3억, 5억 대출 포함입니다. 다 다르겠죠. 그 여력 중에서 제일 좋은 걸 찾아서 사라. 그거는 제가 몇 년 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고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똑같아요. 자, 보유세 부담 등으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고는 있지만 이미 지난해 증여를 통해서 주택수를 줄인 경우가 많다. 이건 이제 실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보다. 시장의 기대만큼 매물이 쏟아지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증여를 하면 최소 5년은 묶이기 때문에, 2월과세 때문에. 자, 그러면서 서울에서는 핵심 입지로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강해지며 앞으로도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똘똘한 한치 현상은 더 심해질 거다. 자, 이제 요게 이제 광고 문구입니다. 오늘 4월 30일부터 이틀 동안 코엑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쇼에서 3040 부동산 투자와 세금을 주제로 강연할 것 같은데, 자, 요거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 이제 신청하셔가지고 가시고요. 이거 저 대행사에서 이거 강연해달라고 연락 왔는데 그 뒤로 연락이 없어요. 연락 없는 거 보니까 이제 뭐 또 안 하는 건가? 혹시 이제 하게 되면 제 블로그와 유튜브 등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공동명의를 할 때요.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단독에서 공동으로 했더니 일부 세 부담이 이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고민을 하시는 거죠. 고민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공동에서 단독으로 가야 될까? 자, 그럼 보세요. 집이 1번이 있고 집이 2번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공동명의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남편, 여기 아내, 여기 남편, 여기 아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요거를 남편 단독, 아내 단독 이렇게 바꾸려면은 첫 번째 명의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명의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나오죠? 명의 이전에 따른 취득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증여세가 나올 수 있어요.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고 10년 동안 합산해서 6억까지밖에 안 되니까. 근데 아까 사례가 되게 고가주택이었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증여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문제가 뭐죠? 이때 취득세가 넘기는 사람 입장에서 다주택자잖아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조정대상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공시가 당연히 3억이 넘을 거고, 3억이 안 넘은 경우에는 보유세 그렇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럼 이때 취득세는 12%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12%가 나올 거다. 자, 그리고 명의 이전해가지고 증여를 할 거잖아요. 남편, 아내 사이에 증여가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거 5년 가져가야 돼요. 5년 가져가지 않고 그 다음에 팔아버리면은 2월, 당초 취득가로 가서 세금 매겨서 2월 가서 들어가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보려면 5년을 들고 가야 된다. 그럼 답이 나왔죠? 내가 취득세 이렇게 부담을 하고 혹시 나올 수 있는 증여세까지 부담하더라도 나는 증여해가지고 한쪽으로 몰아주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아까 반포자유하고 개포호성 갖고 계시는 아주 고가주택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실 거예요. 이런 경우 이것까지 부담해서 내가 넘기시는 분들은 5년 동안은 묶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나왔던 반포자유 개포호성이 그래도 이제 핵심지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핵심지에 있는 물건이 더 안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똘똘한 한치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는 게 이 분석인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어떤 그런 반포자의 개포호성처럼 아주 고가주택이 아니라 고만고만한 것들이에요. 고만고만한 것들이긴데, 뭐 지금 보유세 했더니 이 정도면은 버틸만 하고, 나중에 양도세 생각하니까 결국 양도세에서 더 공동명의 실속이 더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놔둬버리는 게 낫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도 하나를 더 고려하셔야 되는 거죠. 향후 양도세 생각하셔야 돼요. 이때 양도세는 이제 공동명의가 단독으로 갔기 때문에 이로 인한 절세 효과는 사라지고요. 다만 증여를 하는 이 시점에 대해서 양도 차익이 그만큼 실현시켜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장점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건 좀 많이 어려운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예요. 자, 내가 5억짜리 집이 있었다. 그리고 요게 7억이 있을 때 증여를 했다. 자, 그럼 요때 이제 증여세가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2억에 대해서 양도세 안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양도세를 실현시켜버린 거죠. 자, 그리고 나중에 이 7억이 10억이 됐다. 그러면은 나중에 나는 얼마만큼만 양도세 내면 되는 거예요? 요 3억에 대한 차익분 요것만 양도세 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처음에 2억 번 양도세는 요 증여세 내고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대로라면은 요 5억에서 10억, 여기에 대해서 5억에 대해서 전체 양도세를 내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요것만 내면 된다. 자, 근데 나중에 10억이 될지 7억이 뭐 6억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거는 그 신의 영역이잖아요. 신의 영역. 아무도 몰라요. 신의 영역. 그런데 서울을 중심으로 특히 강남에서 이렇게 증여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증여한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최소 5년은 집값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오를 것 같다. 그 생각을 하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변수를 고려한 그런 겁니다. 요 그림 좀 이해되실까요? 좀 약간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 세무 전문가분들한테 이걸 맡길 때는
제가 이제 처음에 증여해가지고 이로 인한 양도세를 실현시키는 데 따른 양도세 절감해가고 증여세 올라가는 거 이거를 좀 비교해 주시고요. 나중에 5년 지나고 나서 10억이 될지, 뭐 한 12억이 될지, 뭐 8억이 될지, 뭐 그에 따라서 각각의 세금을 좀 계산 좀 해주세요. 그럼 12억이 될지, 11억이 될지, 뭐 9억이 될지, 아니면 떨어질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의 어떤 확률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될 거야 라고 해가서 이제 의사결정 하셔야 되는 거죠. 어렵죠. 하지만 이런 의사결정을 계속 하셔야 돼요. 정답은 없지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누구나 무섭죠. 누구나 무서워요. 누구나 무섭고 잘 모르겠고 어려운데 그래도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내가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좀 생각을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공동명의에서 왜 보유세를 이제 공동명의를 하면 이렇게 세금이 올라갈 수 있는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고려해야 되는 게 명의 변경에 따른 증여세, 취득세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현재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최근에 이런 기사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 아파트 사려는 사람 줄었는데 집값 내릴 조짐은 아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맞물려 보면 아주 참 좋긴 한데 오늘은 좀 시간이 안 되네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은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그러면 내가 실거주직으로 그냥 1주택만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뭐가 나은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공동명의가 나와요. 거의 대부분은. 왜? 가지고 있으면서 보유세 줄일 수 있고, 나중에 팔 때도 양도세 줄일 수 있고, 특히 올해부터는 공동명의 같은 경우에 9월에 선택할 수가 있죠. 단독명의에서 세액공제를 받을지, 아니면 그냥 기존대로 공동명의에서 할 수 있을지.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기사인데 한국경제에 나온 거죠. 이게 이제 21년 시세 2% 상승을 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정부 계획대로 72.2%를 가정해가지고 계산한 건데 작년 12월에 나온 거거든요. 이거 좀 약간 바뀌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결론은 뭐였냐면 공시가가 20억 안 넘으면 공시가가 20억이 안 넘으면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공동명의 마포 A아파트 10억 7,700, 이게 이제 21년 72.2%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해도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가 유리하고, 잠실 B 공시가 16억 5천에서 상승해도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가 유리하고, 20억 넘어가니까 공동명의가 조금 더, 아니 단독명의가 조금 더 유리한 케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보면 1주택자는 그냥 공동명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좀 더 보유세 내더라도 나중에 양도세에서 차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아주 이 케이스는 조금 좀 드문 케이스예요. 그리고 요 정도 고가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요, 뭐 이미 좀 뭔가 좀 계획을 세우시거나 또 전담해 주시는 그 세무사원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기사 헤드라인만 보고 기사의 내용 일부만 보고 너무 이렇게 겁을 먹거나 그러지 말자. 항상 이렇게 팩트 체크 하시고 그에 따라서 내가 닥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뭔지 1번부터 2번까지 쭉 한번 적어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렇게 좀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떠셨나요? 도움 되셨나요? 요즘에 계속 보유세에 관련된 기사만 나와서 사실 저도 좀 이거 말고 좀 다른 더 좋은 내용, 좀 이게 좋은 뭐랄까 좀 그런 걸 공유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자꾸 뭐 세금 올라가고 좀 뭐 폭탄이고, 저도 이런 말 좀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또 이제 질문들 많이 주시고 해가지고 오늘 좀 부득이하게 요 가져왔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내용 공유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혹시 이거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좀 처음에는 좀 부동산 세법 관련해서 좀 체계를 잡으시거나 좀 뭔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제가 댓글 고정해놨으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하는 부동산 절세법 정교 과정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배지에 있는 멤버십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 날 밤에 멤버십 특강이 있죠.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하는 멤버십 특강, 그 중에 하나는 명사초청 특강, 이렇게 있으니까 잘 챙겨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녹화본은 곧바로 올라오고 한 달 동안 열리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점심시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관련돼서 기사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댓글 남겨주시면 한 뒤풀이 한 5분, 10분 정도 해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 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